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쟁자를 물리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만신창이가 돼서 정상에 가서 소수만 깃발에 꽂으면서 자기가 물리쳤던 그리고 해치웠던 경쟁자들이 패배한 걸 보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성공인가요? 저희가 중학교 때 생각한 성공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미 성공할 사람은 예정돼 있어서 험난한 환경 속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빛이 이미 결정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 세상에 처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모든 게 다 주어진 채 성공한 사람보다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험난한 걸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 더 빛나고 반짝이는 것처럼 나도 분명히 성공이 예정된 사람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에 몰아칠 리가 없어. 그때 제가 만든 문구가 있었어요. 제 일기장에 중3에 썼던 문구입니다.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라는 말이었어요.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지난 5월에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님으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으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본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이지영 교수님께서는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오신 분으로 오늘은 그 경험과 지혜를 직접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강연 이후에는 Q&A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점들을 직접 여쭤보시면서 더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이지영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특임교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조명을 받고 서 있지만 사실은 제가 자랐던 환경은, 여러분 또래만 할 때의 환경은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언제 수해가 날지 모르는 그런 퀴퀴한 냄새 속에서 저의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 또는 유튜브를 통해도 전했지만 그때 느꼈던 저의 그 감정이 저의 학창시절에 온전히 각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는 말씀에 이 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그때의 장면을 한 3분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중학교 2, 3학년 시절도 보내셨을 거고 고등학교 시절도 계실 텐데요. 저의 중3은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춘기에 감정도 우울하기도 하고 기분 좋았다가 기분이 안 좋았다가 이러기도 했지만 사실 평소에는 저는 제가 매우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OTT가 생기기 전이고 유튜브가 발달하기 전이어서 그냥 제가 아주 평범한 가정 속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집이나 더 부잣집에 대한 어떤 비교 표준이 많이 언론에 노출되기 전이었어요. 그냥 드라마를 켜면 나오는 아주 간단한 일상의 가족들이 저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학교가 끝났는데 갑자기 폭우가 오기 시작했고 우산도 없이 가방으로 비를 가려가면서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집에는 산사태로 인해 집 앞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의 산사태로 인해 집이 4분의 3이 원래 지하인 공간이었고 4분의 1만 창문이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만 보이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전부 다 토사로 잠겨서 빗물과 토사로 가득 차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다행이다. 엄마 아빠 모두 일 나가시고 언니들도 다 학교 갔을 때 이래서 아무도 안 다치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니까 저 물 빨리 빼가지고 말리면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서 쓰면 되지. 이렇게 맑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후로 제가 부딪혔던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에서 마련해준 이재민 대피소에 갔는데 모 초등학교의 강당이었고 거기에 텐트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텐트 속에서 엄마 아빠와 또 언니들과 같이 그냥 손을 꼭 잡고 우리 곧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 등장해요. 그 집주인의 월세방이었으니까 집주인이 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얼마나 놀랐냐,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그 집주인분이 세상의 냉혹함을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재수없는 사람들이 월세를 한두 달 밀렸을 때 내쫓았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재수없는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었더니 내 집이 다 망가졌다. 장판, 도배, 전등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도 생각했어요. 정말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뭐 월세를 우리 집이 밀렸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니까 그런 가정의 어떤 경제 형편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던 건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원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부도 위기여서 아빠의 월급을 2년을 체불한 채 부도가 났고 저희는 월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만 해도 저는 가족들만 건강하면 되지, 우리가 건강한데 돈이야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게 알게 된 아주 끔찍한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미 암 투병 중이시고 그 암을 치료할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계신 채 3기까지 방치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이야 뭐 국가의 지원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암에 걸려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억 단위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였고 그때 제가 정말 세상 앞에 무능한 느낌? 제가 정말 쓸모없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중3 때 들더라고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쑥덕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영이 공부 좀 잘하고 좀 얼굴 좀 반반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중학교 때 볼만했어요. 반반하게 생겼다고 뭐 잘난 척 하더니 쟤네 망했다며 쫄딱 망했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제 귀 뒤에 들려오는데 갑자기 세상이 날 미워하나? 하늘이 날 버렸나? 세상은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에 이 사춘기의 우울증이 확 밀려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다 놓아버리고 싶다? 도망쳐버리고 싶다? 좀 걱정 없고 고생 없는 데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교실에서 국어 시간이었는데 그때 국어 선생님께서 제가 그 장면을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배웠던 시가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였거든요. 막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풀이 눕는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또 풀이 이제 폭풍우에 쓰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힘없이 외부의 이 폭풍우에 의해서 쓰러지는 풀처럼 제가 너무 힘없이 느껴지면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 교실을 뛰쳐나와서 근처에 가장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TV에 그랬거든요. Rest in peace. 누군가 죽었을 때 평안히 잠드소서. 저는 이런 게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죽고 난 이유를 저는 잘 모르니까 다 내려놓으면 편해질까라는 생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옥상에 가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고소공포증이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무슨 생각을 했냐? 죽더라도 안 무서운 데서 죽고 싶다 하다가 뒷걸음질을 계속 치면서 이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간절히 살고 싶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죠. 저는 저를 미워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저를 포기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 너무 완벽한 삶과 좋은 삶을 주고 싶은데 현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거기 올라간 것이라는 걸. 저는 저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높은 옥상 위에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탓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하던 주어지지 않은 것만 원망하는 이지영은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계단을 내려가면 죽을 각오로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정말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이지영이 아니라 나 진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이재민 대피소에 갔어야 됐고 저희 집은 돌아갈 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배, 장판, 전등까지 다 고쳐주는데 대출을 받을 신용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친인척들에게 몇백만 원을 빌려가지고 겨우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에 있는 아궁이에 불 때는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살아봐야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생각했는데 현실이 눈앞에 자꾸 보이고 보일러도 없고 연탄 떼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우울한 생각을 멈추고 싶어서, 생각의 부정적인 회로를 멈추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이만큼씩 40여 권의 책을 빌려서 집에 와서 무작정 읽었습니다. 그땐 유튜브도 없고 TV도 방송사 채널은 한정돼 있고 이래서 그냥 제가 머리에 무엇인가 저를 살릴 수 있는 문구를 찾고 싶어서 이 책, 저 책, 심리학책, 철학책, 과학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이해도 못하면서 양자역학책도 보고, 이해도 못하면서 막 성리학책도 보고, 프로이트 책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살기 위해 읽었던 그 책 속에서 저를 위로해준 문구를 만나게 돼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소개했던 문구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유교 사상가 맹자라는 사상가가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맹자는 성선설, 역성혁명론 이런 걸로 이제 교과과정에 봤던 학자인데 원서를 읽어보니 그 책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어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국과 역량이 있는지를 시험하나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거든 본인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아라 라는 말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책 속에서 그 문구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혼자 생각했어요. 그때 일기도 써놨더라고요. 그 일기장도 아직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 세상에 처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모든 게 다 주어진 채 성공한 사람보다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험난한 걸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 더 빛나고 반짝이는 것처럼 나도 분명히 성공이 예정된 사람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에 몰아칠 리가 없어. 그때 제가 만든 문구가 있었어요. 제 일기장에 중3에 썼던 문구입니다.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쟁자를 물리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만신창이가 돼서 정상에 가서 소수만 깃발에 꽂으면서 자기가 물리쳤던 그리고 해치웠던 경쟁자들이 패배한 걸 보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성공인가요? 저희가 중학교 때 생각한 성공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미 성공할 사람은 예정돼 있어서 험난한 환경 속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빛이 이미 결정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줬던 문구입니다. 오늘 제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현재 제 마음의 두 번째 고향인 울산에 와서 강의를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는 시련의 포장지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비단길, 로얄로드만은 아닐 거예요. 원치 않는 실패와 원치 않는 좌절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내 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가까운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배신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집이 폭삭 망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체력적인 한계로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위기는 안 찾아올 수는 없어요. 나에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이 겪게 되는 필수적인 좌절의 상황은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젠가 인생에서 시련을 만나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것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포장지에 싸서 준대요. 작은 선물에는 작은 포장지를, 큰 선물에는 큰 포장지를 싸서 준다고 합니다. 그 포장지의 이름은 시련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라고 합니다. 시험을 망쳐서 속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으려고 이 포장지를 뜯고 있나. 이걸 뜯고 나면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이 오려고 하나 라고 하면 어느 것이든 버틸 수 있고 어느 것이든 견딜 수 있는 꿈을 향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성공을 위한 키워드는 건강입니다. 참 진부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신 저는 사회탐구 강사로 아주 오랫동안 사랑을 받으면서 400만 명이 넘는 수강생을 가르쳐 왔고 유니스트에서 감사하게도 인공지능 윤리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는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미련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인간의 체력과 인간의 건강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중3 옥상 위에서 깨닫고 남을 탓하는 이지영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온 그 계단의 다짐은 저를 고등학교 내내 꿈을 향해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여러분 3-4시간 자본 적 있으세요? 야구 경기, 축구 경기, 아니면 글로벌한 월드컵,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다가, 또는 뮤직비디오에 빠져서 덕질하다가, 또는 정말 게임에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 2-3시까지 못 자고 다음날 학교 가본 적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어때요? 그런 날 다음은 일단 시공간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도 좀 느리게 들려요. 지영아 이렇게 들리고요. 그리고 식은땀이 막 등에 나면서 머리가 막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죠. 저는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공부하면서 다음날 이렇게 졸리면 정신이 맑아지려고 필통에 포크를 넣고 다녔어요. 허벅지를 포크로 찔러가면서 허벅지에 멍이 들 때까지 잠을 깨보려고 했죠. 어른들이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깬다길래 지금처럼 커피가 완전 대중화되기 전에, 물론 제가 24살인데요. 조금 제가 학창시절에 20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깬다길래 커피를 마셔봤거든요. 따뜻하고 달달한, 그때 식으로는 믹스커피죠. 잠이 깨기는커녕 따뜻한 국물이 달달하게 들어오니까 몸이 더 노곤해지면서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왜 잠이 깬다는 거야 하고 너무 억울해서 생커피를 숟가락으로 퍼서 아그작 씹어 먹었더니 잠이 깨더라고요. 이거 효과적인데? 라고 하다가 제가 고3 때 위장 천공으로 앰뷸런스에 2번을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저 진짜 바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정말 문제집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버린 문제집을 주워서 풀었던 저에게, 사교육은커녕 정말 집에 TV, 컴퓨터조차 제대로 없어서 정말 교과서도 찢어질 때까지 밑줄 치면서 봤던 제게 성공의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돈의 8촌까지 대학을 나온 친인척이 없는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만 나온 어머니, 고등학교만 졸업하시고 평생을 운전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생계에 뛰어들기 위해 처음부터 특성화고를 가서 바로 취업을 했던 언니들 밑에서 누구도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3시간 잤던 것이 저의 유일한 성공의 방법, 남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뚫고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또 서울대를 장학생으로 붙게 해주면서, 여기서 박수 한번 받아야 돼. 저는 서울대를 장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아서 총장님 뿌듯하시겠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때 잘못된 인식을 얻었던 것 같아요. 뼈를 깎는 고통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요, 저는 부모님이 이미 암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매달 치료비를 100만 원, 150만 원 제가 과외를 7개씩 해서 보내드렸어야 됐어요. 장학금을 놓치면 안 됐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됐고요. 저희 언니들이 뭐라도 해보겠다고 미술하는, 그러니까 정말 근로장학생으로 미술 혼자 공부해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저희 언니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미술 사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공부하면서 만든 캐릭터를 큰 기업에 의해서 카피당하고 뺏겼는데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에 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겠다. 사자 직업이 한 명도 없고 대학 나온 사람도 한 명도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계속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가 돼볼까? 검사가 돼볼까? 이런 생각에 사법고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 과외를 7개 하고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 준비를, 그것도 사법고시를 정말 제가 3번 응시했는데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말 잠을 잘 시간이 대학 가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유일하게 신이 나에게 준 큰 선물이 체력이 건강한 거, 머리가 좋은 거, 그리고 독한 거, 이런 것이 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직업도 가지게 됐고 그 직업에서도 역시 똑같은 삶의 태도로 살았는데 여기서 제가 간과한 변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의 건강이 무제한의 화수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남들보다 튼튼한 뼈와 강인한 위장과 강인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몸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쯤 교재를 쓰고 있는데 제가 1년에 40권 정도의 교재를 씁니다. 마감일이 이틀 남았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여러분들은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나요? 저도 병원에 갔어야 되는데 병원 갈 시간도 없이 바빴어요. 이틀을 지나버리면 수험생들의 1년 커리큘럼이 밀려버리는 그런 어떤 정말 긴박한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통제 펜잘 하나를 먹고 30분 후에 개보린 하나를 먹고 30분 후에 타이로넬 하나, 왜요? 30분 지나면 안 아파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또 다른 종류의 진통제가 더 잘 맞을까 해서 세 번째 진통제를 먹을 때쯤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얘기했어요. 교재 마감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고 또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께서 CT 촬영을 하시더니 아무래도 맹장 충수염이 의심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맹장염입니다. 거기에 염증 소견이 있으니 긴급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틀만 교재 마무리하고 다시 와서 수술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바로 개복해야 될 정도로 너무 염증이 심하게 보이니 절대 그럴 수 없다. 맹장 수술 그렇게 큰 수술 아니고 30분 정도면 끝나고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니 오늘 수술에 들어가자 하셔서 제가 예쁘게 꼬매주세요 하고 수술에 들어갔거든요.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저의 맹장 수술은 4시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진행된 지 4일이 방치된 후에 병원에 실려간 거였어요. 몸 안에, 여러분 얼굴에 화농성 여드름 나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엄청 아픈 노란색 여드름인데 짜면 물이 뿅 하고 튀면서 으악 아픈 거예요. 그런 여드름 같은 고름 있잖아요. 그게 이 몸에 강처럼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세척하고 하느라 수술이 오래 걸렸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서 병원에서도 일주일 이상 입원해서 염증 수치 내려앉는 걸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께서 살다 이렇게 독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다들 맹장이 터지기도 전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병원에 실려오는데 왜 그렇게 미련 무식하게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냐고, 그러다 진짜 죽는다고 경고하셨는데 제가 또 그래도 회복했잖아요 이러고 퇴원을 해서 교재를 마무리하고 학생들에게 일주일 교재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보강을 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기존 가지고 있는 강사라는 직업은 1년에 딱 일주일 정도 쉴 시간이 보장이 됐습니다. 수능 끝나고 딱 일주일간 휴가를 갔다가 다음 해에 교재를 집필했어야 되죠. 그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전체적인 검사도 하고 링거도 맞고 체력을 회복하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조언을 주셨는데, 2017년 우리나라에는 경주의 대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게 됩니다. 제가 1년에 딱 일주일 휴식 시간 주어져 있던 게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로 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해 강의에 2018년에 그대로 복귀한 결과 저는 2018년 사망 확률이 50%에서 70%가 넘는다는 폐혈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사가 아직도 있는데요. 300만 명이 넘는 수강생을 가진 이지영 스타 강사, 폐혈증으로 건강 악화, 강의 중단, 수험생들은 어쩌나 발 동동, 대규모 환불 요구 이런 기사가 났고요. 그 기사 아래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사실 아프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진짜 사랑받는 강사였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국영수도 좋아졌어요. 선생님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알려줘서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맨날 이러던 제자들이요. 그 기사 아래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아, 왜 이지영은 내가 고3일 때 아프지 않냐. 그걸 댓글을 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구나. 건강을 잃으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진심도 오히려 내가 배신자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병원에서 너무 크게 겁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강의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어난다 해도 염증이 너무 찌꺼기가 오랫동안 6개월 이상 몸을 휩쓸었기 때문에 걷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지금 염증 수치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대로 고열에 계속 시달리면 죽을 수도 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요. 숟가락을 들 힘이 없어서 이 숟가락의 손에서 흘러내리고 몸이 액체처럼 흘러내리고 먹은 음식이 다 아래로 질질 흘러내릴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더라고요. 저 진짜 평생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일주일에 70시간을 서서 강의하고 녹화하고 1년에 40권의 책을 쓰고 주말도 없이 평일 저녁에 그냥 그 흔한 휴식과 데이트와 영화도 없이 백화점 갈 시간도 없이 살았거든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통장에 돈은 사이버머니예요. 쓸 시간이 있어야 그 돈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정말 3시간, 3일, 4일을 퇴근도 못하고 연구실에서 밤샌 적이 너무 많아서 저희 조교들이 저에게 아침에 출근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또 밤새셨어요? 도대체 언제 씻으세요? 선생님 좀 씻으세요. 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억울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만나게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제가 무슨 죄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됐나 하는데 제 머리를 스친 유튜브에 200만 뷰가 넘게 나온 제 강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독해지는 법이었고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머리를 질끈 동여맸고 2대 8의 가르마를 하고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3 대상 수험생 강의는 반말을 씁니다. 좀 죄송한데 인용문으로 반말을 쓰겠습니다. 얘들아, 좋은 대학 가고 싶다고, 열심히 하고 싶다고, 잠을 이기고 싶은데 잠이 너무 많이 온다고, 살을 빼고 싶은데 먹는 걸 못 참겠다고. 이 세상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가정 환경에서 생활할지, 두뇌가 좋을지 안 좋을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날지, 아무것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내 맘대로 되는 것,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언제 일어나서, 언제 어떤 책을 펴서 끝낼지, 그것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너네 편이 되고 하늘이 어떻게 너에게 보상을 주겠니? 독해야 돼. 수험생이 7시간 자는 건 죄악이야 라고 얘기했던 강의가 떠오르는데, 이것이 나의 원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하라고 했던, 정말 매일 삼각김밥으로 때우면서 일했던 저를 투영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었는데, 문득 제가 얼마나 악랄한 악마 같은 말을 뱉고 있는지 저의 지난 강의 경력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잘 먹고 푹 쉬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도 늦지 않다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좋은 걸 베풀어주기 위해 공부하는 거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도, 사회에서 누가 쫓아오고 채찍질해서도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공부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얘기해 줄 걸 제가 그 얘기를 못 해주고 여기 죽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제 입장에 대보세요. 언론에선 스타 강사네 뭐 연목이 어떻네 이런 기사가 나오지만 저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혹시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의사 선생님이 너무 겁을 주는 거고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는 그 바쁜 강의로 돌아가지 않고 은퇴해서 큰 요트 하나를 사서 연하남 12명을 태우고,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대형 강의가 아니라 사회탐구 과외를 소수정예로 해야겠다. 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쉬고 싶고 이제 좀 돈도 쓰고 평안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면 정말 성실히 그 사람이 실력을 쌓아서 정말 보상받을 만큼 열심히 했다 박수 쳐주겠지만, 그 수준이 10배, 100배가 넘어가면 그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입시 경쟁 속에서 이상한 특혜를 받은 비정상적인 직업군으로 인정받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프다고 모든 저의 사명과 모든 저의 복을 다 잊고 그냥 저만을 위해서 살면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해지면 강의에 다시 복귀하자. 강의를 월화수목 금금금 하던 걸 줄이고 가급적 주말 강의만 하고 주중에는 지필에 집중하고 학생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방송에서 이야기해야지.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자기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진짜 달콤한 보상이 아니라 자기를 더 최악으로 몰고 가는 달콤한 악마의 유혹이라고 얘기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먹었더니 건강이 회복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그래서 여러분,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건강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 진짜 죽을 고비에서 제가 알게 된 작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아껴주세요. 자신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아껴주세요. 나를 잃고서 얻어야 될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 있는 성취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제 건강을 잃으니까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을 저는 겪었어요. 학생들의 그런 아픔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는 저를 강의를 프리패스로 1년 동안 팔아놓고 중간에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손해배상을 300억대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루에 3-4시간 자가면서 커피를 씹어 먹어가면서 허벅지를 포크로 찔러가면서 했던 공부가 저를 성공으로 이끈 키워드, 독함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하잖아라는 걸 모티브처럼 삼고 살았는데 그게 싸그리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조금 더 우리는 태어난 목적에 집중하자고요. 우리 행복하려고 태어났잖아요. 대학 강단에서 그것도 좀 총장님 앞에서 말하기 좀 눈치 보이지만 여러분, 대학이 행복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 대치동에서 강의하잖아요.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대학 나와도 백수, 대학 안 나와도 백수인데 대학 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에서 느껴야 될 문화, 대학에서 만나야 될 정말 소중한 나의 인연들과 인적 네트워크, 대학의 그 문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자아의 충족이 아주 가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제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 진짜 하고 싶은 얘기에 중점을 맞춰보면 우리는 대학 가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직업을 얻기 위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행복하는 과정 속에서 공부가 혹시라도 나의 미래를 조금 더 5%, 10% 좋은 곳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나의 미래에 조금 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걸 베풀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건 그것으로서 공부가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공부하다가 자기가 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수능과 내신은 비정상적인 경쟁 속에서 자기를 쪼그라들게 합니다. 수험생들 모두 알겠지만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나 너무 대단해, 나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나 너무 독해, 저 지금 너무 빠르게 말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고요. 거의 대부분 나 왜 이렇게 독하지 못하지? 나 왜 미리 시작 안 했지? 나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학창시절을 보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작년의 나보다는 올해의 나는 그래도 정신 차렸잖아요. 그래도 뭘 하려고 하고 여기 유니스트에 와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이라는 강의를 들으러 오기까지도 이렇게 용기 내고 시간 낸 내 자신이 기특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좋아진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는 게 여러분 건강을 깎아먹어가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자기를 함부로 대해가면서 얻는 성공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아껴줘야 된다는 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팩트는 단순합니다.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여러분 밀가루 그렇게 좋은 음식 아니에요. 빵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시거나 아껴야 되는 음식입니다. 치킨, 산패된 기름, 몸의 노화의 아주 주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치킨은 치는 님이 아니라 몸에 건강을 해치지만 가끔 주는 보상이면 충분합니다.
이해하셨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심장이 벌떡거릴 정도의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을 통해 땀도 흘리시고요. 그것이 자기를 위해 정말 나를 아껴주는 보상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밝게 빛나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TV 속에 어떤 유명한 CEO가 유명한 학자가 나와서 다 죽어가고 다크서클이 아래로 내려와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자기 성취를 얘기할 때 부럽고 멋지나요? 아니요. 우리 반짝반짝 빛나고 건강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공이 결코 여러분의 건강을 갈아 넣은 피폐한 성공이 아니라 반짝이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성공이었으면 좋겠다가 제 2번째 부탁입니다. 3번째 부탁은요. 여기 오늘 혼자 오신 분들도 있지만 같이 오신 분 있죠? 나 혼자 여기 걸어온 게 아니라 나는 친구, 가족 또는 동료 왔다. 손. 오, 절반 이상이네요. 같이 온 분들 얼굴 좀 옆에 봐주시겠어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내 인생에 도움 좀 될 것 같아요? 같이 유니스트 손잡고 올 수도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까? 네. 자, 3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학교 교실에서 만나는 사람이 내가 대학 가서 만날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같이 이런 데 왔었는데 하고 추억의 한 장면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과 평생 함께 갈 동료와 지인과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과 같이 오셨을 텐데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곳 속에서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는 공부 조언으로 또는 공부 자극으로 또는 독특한 예능에서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으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여론에 가끔은 노출되는 직업이다 보니 가끔 악플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두에게 다 사랑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학급, 여러분의 교실, 여러분의 집,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모두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나와의 대화 속의 모습이 분명히 앞뒤가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모두의 사랑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팅값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험담할 때 뒤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을 들을 때 때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있는 댓글 한 줄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나를 배제한 말을 보게 될 때 떨게 되어 있어요. 신경도 쓰이고요. 꼭 기억하세요. 내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지 내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여러분에 대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는 소수의 사람 몇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해보니 인류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인물들,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성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인기가 없어. 나는 인정받지 못해라고 위축돼서 자기의 색채를 잃은 사람은 그렇게 큰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내성적인가요? 아니면 외향적인가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길 바라나요? 혼자만의 시간에 사색에 많이 빠지길 바라나요?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고유한 색채를 남들과 맞추려고 무채색의 건조한 매력 없고 튀는 것이 없는 평범한 일반 속의 군중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챗GPT, 제미나이 써보셨나요? 제가 가장 재능이 없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창의적인 소설 쓰기는 제가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제가 챗GPT와 제미나이에게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서 세팅값을 너는 노벨 문학상을 타고 싶은 작가야. 그리고 이건 작품성뿐만 아니라 대중성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
주인공은 대치동의 스타 강사로 해줘.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을 모티브로 어떤 사람 모티브로 해서 자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작품을 한번 써봐. 서론부터 했는데 진짜 잘 쓰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자 이제 이 여주인공은 불치병이야 하면서 세팅을 설정해봤더니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창의성까지 인공지능이 모방하는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만 되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특이점을 이미 넘어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없는 AGI 또는 ASI의 시대에 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인간의 신체 중 일부가 로봇이고 일부가 인간인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겠고요.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의 실험처럼 우리의 생각이 업로드 다운로드 되면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육체가 지난 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의 철학적 논의가 있는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급변하는 시대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세상을 접하게 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현 입시체제처럼 5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가장 정답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답을 골라서 총점의 합이 높아서 뽑히는 인재가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 남들이 쟤 좀 또롤기가 있는 것 같아. 쟤 좀 또라이 아니야? 쟤 왜 이렇게 저런 걸 궁금해? 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니라 부적응자가 아니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튀는 생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칭송받는 시대. 입시의 경향도 그 사람이 얼마나 남다른 생각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인간을 평가할 때도 다수의 대중 속에서 잘 사회성 있는 인재를 너무 칭찬하는 사회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튀는 사람이 왜 튀는 생각을 하게 됐을지를 서로 탐구해보며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의 보편적인 인정과 모두의 보편적인 사랑을 받기 위한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틀 한번 깨보시고 나는 빛이 나는 사람인가?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밤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저 아래 짖는 진돗개의 울음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고고히 빛날 수 있는 나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이 강요하는 표준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 정도의 큰 사람인가? 나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잘 살아가는 새로운 적응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제레미 리프킨의 경고처럼 노동의 종말 속에서 인류의 80%가 일자리를 잃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이번 달 월급일은 언제지가 아니라 난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지? 출근할 때도 없고 기본소득만 받고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부분 대체하고 소수의 창의적인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다수의 일반 대중이 무엇으로 하루를 살아갈지 목표를 상실한 시대 속에서 어떤 놀라운 생각을 하는 리더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필터를 씌워서 삶이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가 있고 나에게 월급 줄 때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때가 없고 나에게 월급 주는 곳이 없어도 내가 무엇으로 집중해서 나의 정신의 성장과 나의 영혼의 풍요로움에 답을 찾을 수 있는지의 그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리딩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 리더가 되는 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까 보다 내가 얼마나 큰 생각을 하느냐가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멋진, 빛나고 너무 독특해서 너무 독특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다가 제 3번째 부탁이에요. 첫 번째, 실현이란 이름의 포장지를 잘 뜯으면 선물이 있을 겁니다. 2번째, 자신의 건강을 아껴주고 나를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들은 더 가치 있는 답을 찾아 나갈 겁니다. 3번째, 모두에게 표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색채를 잃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튀더라도 창의적이고 자신만의 색채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저는 그걸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싶어요. 마지막은 제가 주어진 강연 시간에 5분 정도가 남았으니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얘기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수능 문과 수석은 3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능 만점자가 딱 3명만 나왔던 시절이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제 수업을 듣고 인터뷰를 해줬어요. 수능을 다 맞고 어떻게 전국 수석이 될 수 있었냐라는 인터뷰에 그 학생이 제 인생에 되게 기억에 남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3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봐 주실래요? 어머, 네, 좋아요. 고3이 되면 정말 중요한 시험이 3번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주도하는 시험이 3월, 4월, 7월, 10월에 있고요. 고3이 되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수능,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수능, 그리고 11월 수능까지 총 3번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 기간의 시험이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 기간에서도 올해 수험생들의 표본을 잘 파악해서 이 학생들에게 어느 난이도로 내야 적합한 축제가 될지를 파악하는 시험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수능 2달 전 D-60일의 시험이기 때문에 수시 원서 접수와 관련해서 이번 수시 원서 접수에서 유니스트가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유명해지고 있어요. 역시. 네, 근데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9월 모의고사의 성적에 따라 수험생들의 마인드, 멘탈이 무너지기도 하고 버티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간 열심히 했던 걸 평가하는 수능적 마지막 모의 수능이어서 그래요. 이 만점자 인터뷰한 학생은 아마 공부를 계속 잘했던 학생 같아요. 계속 전교 1등도 했던 것 같고 100점도 많이 받아봤던,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 학생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9월 모의고사를 망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점수가 나왔고, 제가 꿈꾸던 대학은 갈 수도 없는 등급이 나왔고, 정말 인생 역대 수능 2달 전에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학생의 인터뷰 계속 이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수능 2달 전에요. 한 번도 1등급을 안 찍어본 적이 없던 과목들에서 2, 3, 4등급이 막 고루 나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2달 동안은 안 되나? 내년 수능을 보고 더 길게 보고 재수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너무 불안하고 2달 동안 어떻게 할지 막 멘탈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9월 모의고사를 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잘 될 사람이구나. 실전이 아닌 연습에서 살면서 인생의 한 번의 실패는 경험하거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내가 실전이 아니라 연습에서 이렇게 콱 망해버렸으니 난 진짜 잘 될 일만 남았나 보다. 수능 만점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9월 달에 이미 했대요. 수능날 보통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 데려다 주는데 이 학생은 부산 학생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혼자 수능을 보러 갔나 봐요. 그래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하철이 쫙 들어오는데 자기를 수능 만점으로 데려줄 만점 열차처럼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수능날 아침에 생각했대요. 나 수능 만점 받으면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지? 9월 모의고사를 망했다는 얘기부터 해줘야지. 하지만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를 해야지 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준비하고 인터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마지막에 소개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좌절,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필연적이에요. 그게 나에게 안 왔으면 이라는 생각보다 언젠가 위기를 만날 텐데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난 어차피 잘 될 사람인데 이 일이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순 없어. 이 사건 하나가 나를 좌절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니까. 어차피 세상이 내 편이니까. 하늘이 내 편인데 내가 못할 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을 갖는 그 강한 생각이 그 학생을 그렇게 단단하게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반지하 월세방에 수해로 잠겼을 때, 모두의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아파서 죽을 고비로 쓰러졌을 때도 항상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잘 될 사람인데 여기서 망할 리가 없어. 나는 잘 될 사람인데 여기서 끝이 아닐 거야. 여러분들도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요,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니까 이 일 따위가 나를 흔들 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텨내는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해주신 이지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이 직접 궁금하신 점을 여쭤볼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같이 있게 하라는 앤드류 카네기의 말을 소개하시면서 이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 ASD 경영 분야에서 넘버 원이 될 저와 약속의 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습니까? 아까 유니치 그 동아리에 쿵쿵 신어주시면 제가 바로 단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여러 번 질문 대본을 고쳤는데요. 패기 넘치는 한 젊은이의 행복을 부디 이루어지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용기 있는 학생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초상권이 없으니 편히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포즈 이런 거 할까요? 포즈 뭐 할까요? 네, 무대에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인데 네, 굉장히 용기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쪽에 네 저랑 눈 마주치신 네, 네, 네. 마지막에 회복 활력성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 활력성을 키울 수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생각해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 진짜 나 이 우울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정말 좌절의 순간들 모두 다 겪어봤죠. 여러분 내신 같은 거 시험 못 보고 막 그럴 때 진짜 속상하고 원하는 학교 떨어질 때도 그렇게 속상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위기에서 나를 잘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요. 사실 자기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괜찮다. 진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지? 진짜 완전 베스트. 이렇게 하면서 좋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 자기의 오늘따라 마음에 안 드는 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지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자기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해야 될 거가 있을 때 정말 멋지게 잘 해내는 내가 좋은 거고요. 정말 경쟁에서 있을 때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내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실한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에 막 오후 1시, 2시까지 잠이 와서 자고 나면 잠을 충족해서 너무 행복해라는 생각이 드나요? 보통은 나 왜 이렇게 또 주말이 날라갔지? 순삭됐지? 나 왜 이렇게 이렇게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자기가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눈앞에 있는 걸 멋지게 해내는 자기 자신이 좋은 거지, 밀어두고 방치하고 나를 내팽겨치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항상 제 스스로, 물론 저랑 같이 일하는 제 조교팀은 알고 있겠지만 저도 솔직히 이 강의 오기 전에 마감해야 될 파이널이 있어가지고 교재 쓰느라 한 3일을 밤샜거든요. 2시간 쪽잠 자고 밤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중얼거리는 말이 뭐였냐면, 이지영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포기하지 마를 제 스스로도 중얼거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체력도 딸리고 너무 힘드니까. 그치만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이요, 항상 생각하세요. 나 이건 못해. 이제 나는 이건 못해. 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못해? 전국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자꾸 동기부여를 해보세요. 어떤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멋지게 끝날 때마다 내가 너무 멋있고,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내가 좋아지고, 어떤 위기가 와도 이따위 위기가 나를 흔들 수는 없지 않나? 그렇다고 내 인생이 부정되진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만해져요. 그래서 저도 삶을 살면서 제 멘탈을 다져야 될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여론이 막 좋다가 안 좋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저는 누가 뭐라 그러고 아무리 나를 모르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 자체가 부정되진 않아. 그러니 힘내자 지영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애정을 가지려면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잘 챙겨주고 조금 더 해야 될 걸 잘 해낼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이 말도 하기 전에 이미 손을 들고 계신 분이 지금 저기 보이시거든요. 네, 흰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좋은 톡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5년차 대학원생인데 많은 고등학생들이 있겠지만 저는 10년도 더 될 일이고 사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상상하는 대로 항상 연구 결과가 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동력, 이 박사라던가 명성이라던가 미래에 갖게 될 재력을 상상하면서 이제 버티는데 교수님 같으신 경우는 이미 재력도 있으시고 명성도 있으신데 어떤 원동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실 수 있는지가 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힘드실 때마다 어떤 낙으로 버티시는지 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질의응답을 할 기회가 있는데요. 대학 강연 또는 기업체 강연 또는 수험생대상 강연, 지방자치단체 강연, 공공기관 강연 갈 때마다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것 또는 경제적 성공이라는 게 인생의 중요한 목표인 시대인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또 경제적 성공 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파이어족이 돼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왜 여전히 바쁘게 왜 여전히 힘들게 밤새 가면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아파서 죽을 뻔한 그 고비 속에서 했던 생각과 비슷한 건데요.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취를 이뤘다고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저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쇼핑이나 하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럴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과분한 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고 거기서 내 인생은 다 잃었고 난 이제 놀 일만 남았어라고 생각할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제게 그런 기회와 그런 운이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어찌 보면 더 큰 그릇에 담아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2017년, 2018년에 깨달았던 건 제가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아무리 천만금이 있어도 제 돈은 저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였고 저에게 돈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다는 거였어요. 전 지금도 생각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0원이 되고 오늘 가서 잘 집이 없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면 저는 불행할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할 자신이 있어요. 다시 일어설 자신, 다시 벌 자신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벌지도 잘 알 것 같아요. 물론 강의를 잘하니까 또 하죠 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앞으로 삶을 살면서 100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싶을 때 저는 이제 겨우 인생의 한 계단을 온 것 같아요. 이 한 계단에서 두 번째 계단을 걷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윤리 강의를 하면서 유니스트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여정도 너무 감사한 여정이고요. 앞으로 나아갈 98계단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고 너무 무궁무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쁘거든요. 저를 이끄는 힘은 어떤 자본주의적 보상에서 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컵라면도 너무 맛있고 요플레 뚜껑도 핥아 먹고 너무 모든 것이 다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선배들의 문제지를 주워가면서 공부했던 이지영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치만 누군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 연구해야 될 연구 성과물, 뭐 나가야 될 직장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학교에 가야 되는 그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생각보다 높은 이타심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작은 이유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세상을
1%라도 10%라도 좋은 곳으로 바꿔놓고 가기 위한 여러분만의 롤과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롤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찾는 과정이 인생의 큰 과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공부를 하는 것 같죠?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우리 사회를 단 1%라도 좋은 곳으로 기여하기 위해 가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교복을 입고 모두가 똑같은 교과서로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보면서 나만의 창의적인 꿈을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학에 가면 동아리 활동도 있고 전공 수업과 교양 수업도 있고 만나게 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학의 행복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대학에서 겪어야 할 정말 훌륭한 문화, 인적 네트워크, 자아 발견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에서 유니스트는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아, 총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있게 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살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걸 미술로, 음악으로, 학문으로 또는 춤으로 아니면 여러분만의 공예로 여러분만의 어떤 분야에서든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그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이런 유사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삶을 살아보니 제게 마이크 하나만 주어져도 누군가를 감화시킬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꾸며서는 겪을 수 없는 제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이 누군가에게 그래도 여기는 모두에게 다 와닿지는 못해도 여기 앉아 계신 단 한 분이라도 아, 나도 지금 이 위기를 잘 겪고 정말 힘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강의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학사, 석사, 박사를 통해 공부했던 윤리학이라는 것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요청인 인공지능 같은 걸로 제가 K-컬처, K-드라마, K-뮤비는 아니어도 K-인문학이 전 세계 인공지능 윤리를 선도하는 시점까지 저도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쪽만 본 것 같아서 이쪽으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손 드시고. 네. 학생들이 학업이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힘듦이 있거나 혹시 여가 시간을 가지거나 또는 마인드를 다잡기 위해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영화나 책이 있으신가요? 영화나 책이요? 여러분 앉아 계실 때 혹시 뮤직비디오가 있었는데요. 제가 진짜 부끄럽지만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노래랑 춤인데 수능 고3들의 수능 응원을 하겠다고 수능 응원곡을 이제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작사로 가사로 전하고 싶은 내용은 다 전했는데 이걸 좀 가창도 해보라 그래서 부끄럽지만 가창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입시가 워낙 이제 핫 이슈다 보니 제가 멜론에 음원 내는 날 그게 멜론 1위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이런 가사를 써놨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다시 일어서 다시 시작해보면 돼 라는 가사를 제가 썼는데 공부하다 보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앞에 책과 이 좁은 공간만 보인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이상하고 엉뚱한 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책을 펴도 글자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 튕겨나가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머리가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라서 더 이상 이게 입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앉아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하늘도 좀 보고 그리고서 리프레시도 좀 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심장이 헐떡거릴 정도의 운동도 좀 해보라고. 저는 그래서 아프다가 건강해지고 나서 우리 조교쌤들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축구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좋아서. 근데 공부하다가 지치고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하늘 보르는 습관, 걷는 습관 한번 짧게라도 정말 이렇게 인터벌이라고 하죠. 뛰었다가 조금 걸어보는 그런 습관. 이게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영화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넷플릭스 아이디도 없고 티빙 아이디도 없고 집에 TV도 진짜 큰 게 있거든요. 근데 1년에 제 손으로 리모컨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왜 비싼 거 샀나 모르겠어요. 제가 영화나 시리즈물 잘 안 보는데 책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영화 대신 책을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래도 질문의 취지와는 달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완독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울산에 있는 가장 큰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냥 클릭 뿅 띵동 하고 날라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는데요. 그거 말고요. 서점에 가서 내가 평생을 무인도에 가든 평생을 그냥 다시는 책을 살 일이 없고 이 책 세 권만 영원히 내가 내 책장에 꽂아놓는다고 할 때 나는 나의 책 서랍에 책장에 어떤 책을 꽂고 싶은지를 한 번만 찾아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내용으로 내 삶을 채우고 싶은지, 내 정신은 어떤 컨텐츠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나를 돌아보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찾으면서 미국 채권 투자 어렵지 않아요. 지금 금 선물 투자하세요. 이런 책 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는 습관이 리피러시에 진짜 도움이 되고 내가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이런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좀 제공해주는 시간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항상 책 3권만 추천해주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챗 GPT한테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걷듯이 나는 이런 데에 대해 여러분들이 혹시 릴케 시집을 고를 수 있잖아요. 한용운의 시집을 고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되게 문학소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코딩의 기초, 내가 되게 현실적이고 실전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 시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찾아가는 게 영화 보면서 나를 찾는 과정과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꼭 추천하는 리프레시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그 정해진 시간이 좀 초과하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사실 아까부터 눈에 자꾸 띄는 학생이 있었어요. 아까 교수님 K인문학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K 문화를 접하고 계실 외국인 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참고로 다니엘 어제 상 받았거든요. 네. 와. 네, 다니엘 질문하시면은 옆에 앉은 여학생 통역 가능하시죠?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hello, Professor. My name is Daniel. I'm from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here at UNIST. I'm studying here under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o I have only one question. When people all think differently, how do you decide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철학적으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강원도에서 초등학생 대상 강의를 했어요. 원래 제가 초등학생 대상 강의를 잘 안 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맨날 퉁퉁퉁퉁퉁퉁 싸우로 얘기해줘야지만 웃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악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2,000명의 초등학생들이 1초 만에 뭐라고 대답할게요? 네, 여러분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이 세상은 악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에요 라고 대답하게 된 초등학생들 2,000명을 보면서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있을 텐데 선이 칭송받고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악이 승승장구하고 응징되지 못하는 세상을 만든 게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는 정확히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전쟁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기사로 다 봤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했고 전쟁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싫어한다면서 전쟁을 개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들을 싫어한다면서 그의 유튜브와 인스타 알고리즘에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알고리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못되게 남의 것을 더 뜯어먹는 세상이 조금 더 현명하고 이해타산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통째로 흔들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대학원 특임 교수잖아요. AI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요, 인간을 모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탄하는 대답을 내놓으려면 인간이 좋아할 만한 다수의 대중이 반응하는 답을 줘야 되니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방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인공지능이 모방할 만한 도덕과 윤리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공지능으로 주행할 때 직진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죽고 우회전하면 일반인 6명이 죽는 과정에서 직진하는 프로그램과 우회전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회전이요? 부모님 괜찮아요?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려내는 게 옳은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탄 차가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게 훌륭한 겁니까? 여러분 뭐가 더 옳은지 지금 대답할 수 있나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기술의 패권이 인간의 힘에서 컨트롤 가능한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로 넘어가서 정말 인공지능이 자체적인 AI 의식을 가질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윤리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로 그런 시대를 열어나갈 지침과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어려운 단어로 사용했는데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지금 윤리의 상실, 인문학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더 철학적 고민과 윤리적 선악 판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공부가 늘어나야 될 시점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고속도로로 발달해왔던, 급속도로 발달해왔던 경제성장의 성공 1편도의 논의만을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준 높은 철학적 논의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이지영 오피셜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65만 명 정도 구독하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라면 먹방이 칸트 철학의 이해보다 조회수가 10배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 서울대 윤리 전공자이면서 인공지능 윤리 교수의 강의 중에 라면 먹으면서 토크하는 영상을 칸트 철학의 이해보다 많이 보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변화가 생길 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인문학 공부, 윤리 공부 많이 하시고 무엇이 선인지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가는 거 찬성하시죠? 네, 앞으로 제 강의도 더 관심 가지고 꾸준히 봐주시고요. 저는 유니스트 교수기 때문에 울산 유니스트에 더 많이 강의를 올 테니까 우리 또 만나요. 네. 다니엘 다 알아들었죠? 네. 네, 열정적인 질문을 해주신 그리고 성심껏 답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